자, 다시 이제 손으로 돌아와서, 손은 음가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람의 손, 그리고 손자, 이것이 같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세 번째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는 손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이게 손의 소리를 그대로 표현해서 손이라고 하고, 이것은 손의 어떤 모양을 나타내려고 할 때 만든 손 숫자예요. 자, 이게 손 숫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손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한자를 만든 분들은 모양을 모양만으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양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미. 이분들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양이 어떻다고 해서 모양만 가져다가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지 않아요. 자, 이 글자는 손인데 손은 하나, 둘, 세 번째다. 무엇에? 위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수라고 하는 음가를 붙이는 거예요. 손수. 손을 왜 수라고 하느냐? 아까 머리를 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머리를 수라고 할 때에 하늘이 내려온다. 그 다음에 손을 또 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손은 무언가가 내려오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려온다. 무언가가 내려오는 순서에 하나, 둘, 셋, 세 번째다. 그러니까 하늘이 첫 번째, 머리는 두 번째, 손은 세 번째. 그런 의미를 지금 나타내는 기호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뭐 손의 모양을 갖다 놓고 이게 손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더 줄여서 설명할 때에 이렇게 씁니다. 손수를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자, 손의 모양을 가지고 만드는 이제 다른 한자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 모양은 지금 모양을 보면은 뭔가 저 모양을 바로 이렇게 연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옛 글자로 보면은 금방 그 특징이 드러나죠. 옛 글자에 보면 저 글자는 손이 뭔가 잡으려고 하는 모양을 이렇게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또라고 이렇게 또라고 하는 반복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 손은 어떻습니까? 일을 하고 또 하고 그 반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고 그걸 또 우라고 했어요. 또 하는 것을 우. 왜 우라고 했을까요? 이 여기에다가 음을 붙인다면 우리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여기다가 우라고 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손은 뭔가 계속 반복하지만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은 머리가 시키는 일만 한다. 그걸 강조해서 우라고 하는 거죠. 자, 저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집니다. 마디촌, 잡을사, 여기는 이제 손톱조, 오이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둘로 나누어서 이 마디촌이나 잡을사는 이 모양의 약간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손톱조, 그 다음에 오이과 이 모양은 옛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모양이 뭔가 다르다고 다른 걸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 또한 그냥 손입니다, 손. 그래서 손이 하는 일을 그냥 손의 모양을 그려 놓음으로써 이 글자를 보고 사람들이 뭔가 손의 기능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 글자들은 전부 손의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일괄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게 그러면 왜 오이를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느냐? 오이 과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겠는데, 오이라는 식물은 여러분들이 오이과라는 그런 표현을 들으셨을 겁니다. 오이과의 특징은 넝쿨 손이 있습니다. 이놈들은 자기 혼자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를 붙들고 의지해서 자라는, 그래서 그런 식물들의 특징을 포괄적으로 오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넝쿨 손이 있는 식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이런 모양도 어디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일괄해서 아, 저거 손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 또 같습니다. 같은 모양에서 만들어지는 9구자가 있습니다. 9구. 자, 여러분, 우리 숫자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9는 숫자의 맨 끝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 9을 나타낼 때 손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 구자를 만드는데 이 모양이 손의 모양이다. 무슨 뜻일까요?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이 글자들을 들여다보아야 그 다음이 보여요. 왜?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자, 왜 9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는데 손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힘력자. 자, 지금 우리는 9구자와 힘력자를 약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옛 글자는 쪼자든 9구자든 힘력자든 그냥 손입니다. 손. 자, 그러면 힘을 왜 손으로 표시를 했을까요?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머리가 좋은 분들, 지혜가 있는 분들은 나라면 힘을 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글자를 만든 분들의 생각에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내 손에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이 힘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힘을 쓰고자 할 때에 이 손을 타고 이놈이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을 타고 내려오는 이 힘은 원래 어디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까 그 천지적 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손은 내려오는 순서의 세 번째. 그러면 두 번째가 있고 첫 번째가 있죠. 힘은 첫 번째에 항상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원하면은 그 순간 우리 머리와 손을 타고 힘이 이리 내려옵니다. 말하자면 힘을 이런 구조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 위에 있는 요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에서 나오는 이것을 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말의 히읗은 1차적으로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 그러니까 우리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손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이렇게 손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전부 손을 나타내는 기호들이다. 1차적으로. 그리고 손은 내려오는 순서의 세 번째다. 그리고 내려온다. 이런 정도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손님이라는 말의 의미 이런 것들을 편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손님이라는 말도 설명 못 하잖아요. 자, 좌우가 있습니다. 좌우. 왼좌 오른우. 이것은 손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옛 글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손입니다. 손. 따라서 이건 손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저렇게 표현한 사람들은 인체에 손을 가지고 저런 말들을 만들었구나. 저런 글자들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공통된 손을 빼면 남는 것은 장인공과 입구자가 남습니다. 따라서 왼쪽 좌측이라고 말할 때는 공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오른쪽 우측이라고 할 때는 입구와 관계가 있다. 이 좌우라고 하는 방향은 뭔가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매우 혼란스러운 개념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때는 저는 이게 우측이고 이게 좌측이지만 그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저와 방향이 반대예요. 제가 우측 손 하면 여러분들은 이쪽 손을 들으시잖아요. 자, 이처럼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방위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이 문자를 만들지를 않아요. 자, 이분들의 이제 방법을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은 이것과 관련된 손, 우측은 이것과 관련된 손. 따라서 이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좌우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뭘 기준으로 좌측, 우측을 정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자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 수가 있어야 되죠. 자, 일단 이 모양은 땅이 강조된 표현입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 하늘을 연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땅에 속한 손. 그 다음에 이 우측의 입구자, 이것은 지금은 네모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모양은,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이 글자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음도 아니고 비읍이에요. 비읍. 우리 한글의 비읍이 그대로 이 글자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옛 글자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글자 문자의 정체를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뭘 말하냐면 땅에 있지만 이것은 하늘을 뜻해요. 하늘. 우리 비읍이 그러잖아요. 불, 밝다. 이런 개념들이 뭐냐면 땅에 있지만 그놈은 이미 속성이 하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측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늘에 속한 손, 여기 땅에 있지만 이놈은 하늘에 속한 손이고 이놈은 땅에 속한 손. 그래서 좌우의 기준은 하늘과 땅입니다. 왼손 오른손이 기준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좌우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좌에다가 인변을 더하면 도울좌, 우에다가 인변을 더하면 도우루. 똑같이 돕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러나 저 글자들이 나타내는 도움은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이 좌는 땅에서 누구가 누구를 돕는 것을 이걸 이렇게 말해요. 좌라고. 그런데 돕는 주체가 하늘일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걸 써요. 천우신조, 하늘이 돕는 것. 그러니까 도울 좌라고 그래서 아무 경우나 도울좌, 도울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좌는 하늘의 땅에서 사람들끼리 또 만물이 서로 이렇게 돕는 것을 도울좌라고 이걸 쓰고 그 다음에 하늘의 도움은 이걸 쓴다. 그러니까 이 우자가 나오면 이것은 하늘의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글자들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고 위에 있는 게 옛 한자들입니다. 일단 공통점은 전부 손이 들어있다. 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손을 생각하면 돼요. 다시 반복해 드리면 손, 위에서 내려온다. 내려오는 순서의 세 번째, 이놈은 머리가 시키는 일만 한다. 주인이 따로 있다. 요게 손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정보예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글자들을 이제 봐야 돼요. 자, 이게 남자입니다. 보통 남자를 말할 때에 10명의 식구를 먹여 살릴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저 한자를 이런 내용 잘 모를 때 그냥 모양만 보고 밭전자에다가 힘력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한번 여러분 밭전자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 밭전자는 네모가 아니고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저 밭은 우리가 가서 일하면은 내가 농부가 되어서 내가 일구는 밭이 되지만 만약에 농부가 하늘이면 저 밭은 세상이 됩니다. 세상. 하늘이 다스리는 이 세상. 하늘의 일터.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더해진 요것은 이게 힘력자인데 힘력자는 결국 손을 나타낸다고 했죠. 손은 이때 손은 이 주체가 밭전자의 주체가 하늘이기 때문에 저 손은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하늘이 보낸 하늘의 자손 이렇게 풀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하도록 하늘이 보낸 하늘의 자손을 일컫는 말이 남자다. 이렇게 이제 저 글자를 풀이를 해야 돼요. 자, 위자 같은 경우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것은 이제 별도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위에 있는 손이 지금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손톱조지만 이것은 그냥 손이다, 손. 그 다음에 반자, 대자, 아버지 부자. 자, 아버지 부는 이 기둥을 손으로 이렇게 잡은 모양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기둥을 잡고 있다. 아버지라는 분은 이 기둥을 잡아서 나를 하늘과 연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하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뭔가 인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는 나를 하늘과 이어주신 분이다. 아버지가 계셔야 내가 하늘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하늘 대하듯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글자는 우리가 이제 맞윤이라고 하는 윤자입니다. 한성판윤, 옛날 서울시장을 그렇게 말했죠. 그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인데, 이 윤자는 이 기둥을, 자, 아버지 부자는 기둥의 아랫부분을 잡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아래를 강조해서 그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여기 하늘과 연결해 주시는, 이게 우리를 중심으로 볼 때에 이렇게 이제 아버지 부를 이렇게 쓰고, 이 윤자는 손이 이 기둥의 위를 잡았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늘 쪽을 향해서 하늘에 올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맞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권리가 뭐냐면 제사권이잖아요. 제사권을 말합니다. 한 가정의 맏아들은 그 형제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벼슬에도 그런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윤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윤자에다가 여기도 미음이 비읍처럼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아까 우자에서의 비읍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이라고 할 때의 임금도 1차적으로 임금의 기능이 뭐냐면 하늘의 제사예요. 그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이렇게 다 살려야 될 백성들을 하늘에 연결하는 사람. 그것이 임금의 1차적인 직무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분율이라고 쓰는 건데, 이 기둥을 손으로 잡았다. 그 다음에 미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손으로 잡아서 여기에 세운다. 연결되어서 여기에 와 있다. 자, 글자마다 이렇게 손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한자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손의 기능, 1차적인 기능, 의미를 알고 이제 이런 한자들을 이해하면, 풀이하면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세 글자는 역사사, 이게 이제 벼슬아치 1사, 이 세 개는 만들어지는 기원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 중자로 표현되는 저 사람이 어전회의가 있어서 이 관료들이 다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참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우를 대신 보냅니다. 대신 보내면서 자기 깃발을 들고 어전회의에 참석하도록. 그래야 이제 대신 참석했다는 게 이제 밝혀지잖아요.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람의 깃발, 중이라고 하는 사람의 깃발을 손에 들고 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중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하자면은 그 신하예요, 신하. 당사자가, 임금에게 저기 해야 될 당사자가 아니고 대신 일을 시켜서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자, 똑같은 이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진 글자가 역사사자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왕조시대, 조선 왕조시대에 사초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사초는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그걸 기록하는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임금이 이제 늘 이 사초를 적는 신하가 자기 곁을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으니까 임금이 이제 뭔 일을 하면서 이제 사관에게, 야, 이건 적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뭔가 행위를 했는데 그 사관이 뭐라고 적었냐면 임금께서 이것은 적지 말라고 하신다 라는 말까지 다 적었다는 이제 그런 그 우스개 같은 말도 있어요. 이처럼 그 왕조시대에는 이 사초를 적는 신하들의 눈이 아주 그 매섭게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할 때 이 사회를,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역사를 쓰는 주체다, 내가 우리 집안의 역사를 쓰는 주체다, 그러면 내가 그 우리 집안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쓸까요? 아무래도 우리 집안의 역사 좋은 점은 더 좀 쓰고 싶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분은 빼고 싶고, 뭔가 심리적인 작용이 뭐 가미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역사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역사 사료의 가치가 뭐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강조해서 이렇게 이 신하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역사사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신하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입니다. 일. 위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에서 주어지죠.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일을 해야만 하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래서 요 일사자가 이렇게 이제 역사사와 그 다음에 벼슬아치를 배경으로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글자 속에 이제 담겨 있는 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신하는 일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손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있죠. 둘. 그래서 둘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한자들입니다. 이 모양은 무언가를, 여기서 이제 이 배,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배주자인데, 이때 배는 술잔을 말합니다. 술잔. 그래서 술잔을 이 손이, 위에 있는 손이 술잔을 주고, 아래에 있는 손이 술잔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지위를 인수인계할 때, 이임식, 취임식을 할 때, 두 사람이 뭐 깃발을 주고받거나 뭐 이런 절차를 밟기도 하죠. 바로 고대에는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그 이임, 취임을 했습니다. 이때 그 술잔이라는 것은 제사권을 말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권한. 아까 이제 우리가 만윤자와 임금군자를 보셨듯이 고대에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 집단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와 관련된 걸로 이게 신분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뭔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 저렇게 한 손으로 주고 다른 손이 받는다. 주고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라고 할 때 이 모양은 원래는 주고받을 수,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냥 받는다라고만 하고, 받는다라고 하니까 준다라고 하는 수를 또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손숫자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근데 원래는 이제 저 글자가 줄 수, 받을 수. 하나를 가지고 둘 다 쓰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손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벗우자입니다. 그리고 이때 벗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다정한 사이를 일컬을 때 이제 다정한 벗 이렇게 말하는데, 저 글자는 원래 만들어질 때에 부부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벗이라는 말은. 그래서 왜 우리 역사책에는 유화부인이 나오잖아요. 유화부인의 한자식 표현은 버들입니다. 버들유자. 버들유자의 벗이 뭘 말하냐면 이 벗과 같아요. 근데 버드나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버드나무는 가지를 무척 많이 뻗어내립니다. 그래서 이 벗이라고 할 때 벗은 부부다. 부부는 자손을 많이 번창시키는 그런 의미의, 원래는 벗이었는데 이 이제 목의 중심의 사이에서 북의 중심의 사이로 넘어오면서 부부와 같이 다정한 사이를 일컬을 때 저 벗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이 손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받들어서 모시는. 대개 이제 글자 아랫부분에서 위를 향해서 받들어 모시는 이런 이제 그 의미를 나타낼 때 이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공이라고 할 때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위에 것도 손이고 아래 것도 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손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손이 네 개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이런 뜻입니다. 자, 손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한자 중에는 이제 요 우리 별신자가 있습니다. 지금 옛 글자가 없었더라면 이 별신자의 정체를 우리가 별신자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별신자의 원래 모양이 저렇게 밝혀졌어요. 저렇게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 모양은 이 기둥을 양쪽에서 두 손이 이렇게 잡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모양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신령의 개념, 저 글자로 나타내는 신령스럽다 또는 귀신신이라고 할 때 그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이것들은 다 그러면은 그 장식품입니다. 장식품. 쓸어. 주어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거 의미를 알지 않으면 별신이든 신령할 신이든 귀신신이든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 이거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못해요. 저 어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 어간이 바로 저 어간을 알 수 있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자의 기초 14자. 그래서 14자를 모르면 이런 글자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어떤 성품을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런 글자로 그 우리가 지금 앞서 점으로 표시했던 어떤 그 존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만한 그릇에다가 말하자면 이 교실을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신자에서 가운데 점을, 기둥을 빼면 요 모양만 남습니다. 그리고 요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한자가 지금 우리가 절구구. 우리 시골에는 확독이라는 게 있었어요. 확독. 절구입니다. 절구. 그것을 나타낼 때 요 한자를 쓰는데 이 한자의 원 모양이 저겁니다. 두 손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 절구구의 요 의미를 알아야, 이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 옛글자를 알 수 있습니다. 옛글자의 밑에 절구구가 들어있죠. 그리고 가운데 새가 있고 위에 풀이 있고. 자, 저렇게 글자의 어느 부분인가에 이 모종의 기호들이 들어가서 잠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 그 기호들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이것이 이래서 옛날이라는 뜻을 나타내는구나. 이것이 옛날이라고 할 때의 의미는 이런 뜻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안일비자가 있습니다. 안일비자는 이 손에 대해서, 이 한자를 만든 분들은 이 두 손의 관계에 대해서 이분들은 이미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 두 손은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둘은 언제든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자를 만든 분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이 뭐냐면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 하늘과 같이 됨. 하늘 공동체와 같이 되는 것. 이게 이분들의 지상 최고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둘은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관계. 셋 역시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관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이 안일비자 같은 이런 글자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안일비자는 이 두 손은 서로 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두 손이 서로 등졌어요.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어. 야, 그러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 안일비자예요. 그 다음에 이건 조짐조. 조짐조도 똑같아요. 이게 다 두 손이에요. 근데 조짐이라는 건 두 손으로 조짐을 나타냈다.
무슨 의미일까요? 조짐이라는 게 뭐죠? 조짐이라는 게? 무언가 어떤 일에 앞서서 내려오는 것. 징조. 그래서 이분들은 그 징조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두 손만으로. 그러면 두 손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두 손은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내려오는 순서의 세 번째다. 이게 이제 원초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손을 가지고 징조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징조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위가 뿌리고 위에서 내려와. 그래도 우리가 그걸 보고 미리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징조, 조짐이라는 것을 손을 가지고 만들었다. 같을 약자는 지금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옛 글자는 손이 3개입니다. 손 3개. 무슨 뜻이겠어요? 자, 손은 많아도 손은 다 똑같아. 이런 뜻이에요. 손은 똑같죠. 인체 손이든지 자손이든지 내려오는 순서의 세 번째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주인이 따로 있고, 이런 측면에서 세 번째는 다 똑같다.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 글자는 이제 아까 그 신자의 모양을 살짝 뒤틉니다. 뒤트는 이유는 하늘의 작용은 신기막측, 신묘막측하죠. 말하자면 우리가 다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낼 때에 이렇게 가운데에 이게 서 있던 기둥을 S자처럼 이렇게 살짝 구부립니다. 요게 이제 지금 그걸 말합니다. 양쪽에 있는 게 손이고, 요것은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이렇게 S자처럼 이렇게 딱 구부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더 발전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S자처럼 구부리는데, 손이 여기서는 이제 발로 이렇게 변해요. 손이 발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더 발전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글자가 목숨수자예요. 목숨수. 지금 우리가 쓸 때 목숨수는 매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자 배우는 분들이 좀 까다롭게 여기는 그런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선비 사자가 위에 있고, 기역자가 하나 있고, 또 장인 공자가 있고, 또 선이 하나 또 있고, 마디촌이 있고, 입구자가 있고, 저런 것들을 다 일일이 기억해서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저 글자의 원 모양은 우리가 역으로 찾아가면 기둥에서 출발합니다. 기둥. 이게 목숨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음가가 또 말해주잖아요. 수는 내려온다라는 뜻이다. 아, 목숨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 글자들은 이제 손이 2개씩 들어있는 글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평강이라고 할 때의 강자, 그 다음에 우리 당나라 할 때 당자, 높인다 할 때 존자, 우리가 범인할 때, 자축인묘할 때 인자, 이거 이제 임금이 자기를 말할 때 나 짐자. 자, 지금 이 모양을 보면은 모양이 많이 변했죠. 그런데 옛 글자를 보면 이 강자나 당자는 모양이 비슷하죠. 자, 이 기호들, 위에 있는 두이자, 그 다음에 기둥, 그것을 손으로 잡고 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할 때 강을 저렇게 표현했다면 저게 무슨 뜻일까요?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일자든 한일자든 두이자든 석삼자든 글자의 윗부분에 있으면 전부 하늘을 나타냅니다. 또 상대로 글자의 아랫부분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땅을 나타내겠죠. 자, 1, 2, 3은 그런 특수한 기호입니다. 글자의 위에 있으면 전부 이것들은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기에 이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쪽에 전혀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글자의 윗부분에 이가 있다.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보일시자를 지금은 두이 밑에 자글수자를 써서 두이 그러는데, 옛 한자를 보면은 하나로 쓴 것도 있고, 둘로 쓴 것도 있고, 셋으로 쓴 것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걸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써요. 왜냐하면 천지인적인 관념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게 위에 둘이 있는 것은 하늘이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내려온 기둥을 잘 잡고 있으면, 하늘을 잘 붙들고 있으면 평안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래에 땅을 넣어가지고 하늘을 잘 붙들고 있는 땅.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는 중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중심. 그러니까 당나라라고 당나라 이름을 세울 때는 야,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붙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존자도 여기는 지금 마디촌이지만 손이 두 개가 위에서 받치고 있고, 그 다음에 범인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지금 한자만 가지고는 풀기 어려운, 이걸 봐야 됩니다. 옛 글자를. 그 다음에 이게 나짐자입니다. 나짐. 임금이 자기를 부를 때 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굉장한 무슨 의미를 담은 말인 줄 우리가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 짐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짊어진 걸 다 짐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동양에서 한자 문화권의 실체를 파악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임금들이 자기를 말할 때 짐이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자기를 높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짐이라는 말을 아주 일상으로 씁니다. 내가 맡은 임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등에 짊어진 이 등짐만, 그 등짐만 짐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다 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임금이 자기를 말할 때에 짐이라고 쓴다. 그러면 짐이라는 말이 얼마나 선별된 용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선별된 용어를 우리 한국 사람은 일상으로 쓴다, 일상으로. 무슨 뜻이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신분이 워낙 그렇게 높은 거예요. 우리 말을 쓰는, 원래 쓴 사람들의 신분이 전부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기둥이 있고 두 손으로 기둥을 받치고, 좌측에 있는 이것이 뭐냐면 술잔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야, 나 말이야, 하늘에 제사 드릴 짐을 진 사람이야. 그런 뜻이에요, 짐이라는 말은. 이게 나짐자입니다. 이제 손을 다 했습니다. 손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시 이제 복습해드리면, 일단 손은 내려오는 순서의 세 번째다. 그 다음에 내려온다. 그 다음에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이 손의 모양이 위에 있으면 연결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연결. 무슨 뜻일까요? 손이 위에 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손이 아니에요. 하늘과 만물이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낼 때에 이 손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손의 기능들은 뭐예요? 잡고, 주고, 만지고, 뭐 이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손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한자들을 볼 때. 자, 이번에는 발을 보겠습니다. 발이기 때문에 발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발가락이 넷이네요. 그런데 저 발가락도 원래는 이렇게 3개로부터 출발합니다. 발가락이 5개인데 왜 3개부터 했을까요? 이분들은 셋이면 충분해요. 굳이 5까지 가지 않더라도. 왜? 천지인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발을 가지고 이런 글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발족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발이에요. 한자로 저렇게 모양을 쓰고 우리는 족이라고 불러요. 그럼 발을 왜 족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아직 모르는 거죠. 발을 왜 족이라고 하는지. 자, 어쨌든 발의 모양으로 만든 한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족이라고 부른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글자를 보시면 발족하고 끝나면은 그냥 한자를 10개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을 왜 족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발을 왜 족이라고 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족이라는 말이 뭘까를 또 생각을 하게 되겠죠. 족? 발을 족이라고 그래? 족이 뭐지? 근데 이제 그 말의 쓰임들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들을 종합해보면 그 속에 답이 있어요. 만족,
충족,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 그것만 있으면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발이 무엇이길래 발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색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된 발은 사실은 음가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음가. 발은 모양도 중요하지만 발을 발이라고 부르는 음가가 중요해요. 아까 손의 모양으로도 뭔가를 나타내지만 손이라고 하는 음가를 가지고 나타낸 바가 있잖아요. 근데 손이 이만큼이라면 발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특히 발과 관련해서는 발이라는 의미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말, 발.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발을 2개씩이나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체의 이 부분을 발이라고 쓰면서도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부끄러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인식 자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이제 다 뭔가가 다 드러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 샅샅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드러나게 될 때, 또는 그걸 알아가게 될 때에, 또 그걸 우리가 펼쳐갈 때에 제일 활발하게 쓰일 최상의 도구가 바로 뭐냐? 우리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걸 왜 발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발은 박과 관계가 있습니다. 박다라고 할 때. 박다도 그렇게 쓰잖아요. 비읍, 점, 리을, 기역. 기역만 빼버리면 발이에요, 그대로. 자, 우리 인체에서 이것을 발이라고 부를 때 발은 뿌리라는 뜻입니다. 뿌리. 내가 어디 가든지 가서 발이 멈추는 그곳이 내가 그곳에 뿌리를 내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의 발은 뿌리다, 뿌리. 그런데 고대에는 뿌리를 지금처럼 막 꺾다, 뿌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용비어천가만 봐도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할 때 그 뿌리를 뭐라고 적었냐면 불휘라고 적었어요. 뿌리라고 이렇게 경음화해서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뿌리라고 하지만 뿔의 고어는 불입니다. 불. 그래서 우리 발은 불과 같아요. 그래서 발 하면은 밝음, 불의 뿌리는 해예요. 해. 그래서 우리말 불은 늘 해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쓰여요. 그래서 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여러분들은 이 해를 또 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해는 하늘을 상징하는 최상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이 발과 관련해서는 이 여러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동시에 떠올려야 돼요. 발, 불, 뿌리, 뿔, 해, 하늘. 이 중에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말하자면은 그 스무고개와 같은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어쨌든 그것을 알면은 발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많은 한자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발을 왜 발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발을 또 왜 족이라고 할까? 자, 나무는 뿌리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발을 족이라고 할 때는. 뿌리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발을 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모양들이 어떤 한자로 이제 발전하냐면 결애를 또 족이라고 합니다. 결애를 족. 결애 족. 그러니까 족속, 무슨 족, 말갈족. 이런 족을 말할 때에 족의 원 개념이 이런 의미예요. 뿌리. 왜 내 뿌리가 있는데 이런 뿌리가 왜 필요합니까? 공동체적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숭상하는 한민족의 고유한 가치관 때문에 내 발만 있으면 충분한데 결애를 또 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여간 이런 글자들은 발로 만들어진 글자들은 이렇게 결애를 왜 족이라고 할까? 발을 왜 족이라고 할까? 이런 의미들과 함께 이제 보아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발을 가지고 만들어진 한자들 몇 개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발지. 이 글자는 발지라고도 하고 어떤 자전에서는 그칠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갈지. 자, 발은 가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치기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기능, 간다, 그친다를 나타낼 때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써요. 그런데 원 모양은 전부 요거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조금 더 다듬어서 이런 모양으로 썼다. 자, 이 글자를 알아야 2차, 자글사, 자주자 이런 글자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발지를 알아야 이빨을 저렇게 치라고 할 때 이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잖아요. 어떤 치과에 가면 저 이 치자를 이쁘게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발을 올려놓은 그런 것도 저는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그간의 지식을 동원을 해도 이 이빨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그 위에다가 발을 올려서 이렇게 이빨을 나타낼까?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비밀은 너무나 뜻밖에도 우리말에 있습니다. 우리말에. 우리는 이것을 이라고도 하지만 이빨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한자와 우리말 속에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끈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빨, 이발. 옛날에는 빨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발. 이라고도 하고 이발이라고도 하고. 발이 이렇게 글자 위에 올려져 있는 이유입니다. 이 치자는 자, 시옷이 4개 들었는데 저건 이빨을 뜻해요. 우리 말 그대로 이 입의 이를 뜻해요. 그런데 거기에 왜 발을 올려놨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면 이지, 이빨은 또 뭐냐? 그것을 풀어주는 비밀이 바로 저 발지자를 알아야 됩니다. 발지자를 아는 데에 저걸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발지자 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발이냐, 불이냐, 뿔이냐, 해냐, 하늘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 중에 어떤 건지만 여러분이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이치자를 알면, 저 이빨 위에 올려있는 저 발이 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고대사에 그런 거 있죠. 떡을 물어서 누가 임금이 될 건지, 남해왕하고 석탈의 왕이 임금을 누가 먼저 할 건지를 결정할 때 떡을 물어서 결정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고사가 나와요. 그 이야기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치자입니다. 그리고 이 치자에 올려져 있는 요 발지자고. 무슨 뜻이겠어요? 이 이빨, 이 하나하나를 해와 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떡을 이빨로 물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은 이빨 자국으로 먼저 왕이 됐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빨 개수가 많다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 연장자 이런 뜻이에요. 이 지자에 올려있는 저 발지자가 그걸 말합니다. 자, 이건 갈지자입니다. 간다. 그런데 저 글자를 알면 이 위에다가 비칠별자를 하나 더해서 가난할 핍자가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가고 갔다. 그런데 갈지자 위에 있는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늘은 가득 찬 것이고 많은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땅으로 내려오는 순간의 불완전이에요. 자,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가고 또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데에서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근데 이 완전한 것을 어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재화라고 한다면 재화가 가고 갔어요. 쓰고 썼어. 사라지고 사라졌어. 그래서 가난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발을 가지고 만드는 글자에 이 전역석자가 있습니다. 전역석. 이 전역석을 뭔가 풀이를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발 모양입니다. 발 모양. 발 모양으로 전역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 발은 누구의 발이냐면 사람의 발이 아니에요. 해의 발이에요. 해의 발. 그 다음에 여기 치자, 쇠자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 세 개는
기원도 같고 의미도 같습니다. 우리는 저걸 구분을 해요. 뒤에서 천천히 따라올지, 뭐 천천히 걸을 새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글자에 쓰인 용례들을 보면은 이거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개를 그냥 같이 씁니다. 같이. 발, 저 발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발이 하나인데 둘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많다라고 쓴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해의 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의 발이기 때문에 해의 발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야. 그럼 이건 해로 말하자면 1년이 아니고 2년이에요.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간살이를 보시면 돼요. 해가 늘어날수록 우리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한없이 늘어나죠. 많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알면 이제 이런 글자를 알죠. 사치. 많다. 많다에다가 인변을 붙였더니 사치가 됐다. 도대체 인이 뭐지? 인이 뭐길래 많은 것이 갑자기 사치가 되지? 저 인자는 별도로 이 한자 만든 분들이 매우 유용한 어떤 이 키워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자는 별도의 이제 공부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발도 손이 2개 있던 것처럼 발도 둘이죠. 그래서 발 2개를 가지고 또 이런 글자들을 만듭니다. 등질발, 어그러질 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한자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죠. 자, 이런 한자들을 볼 때에 원래 이제 저 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이런 이제 풀이들이 이제 무난해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할 것은 순임금의 이름자에 요게 들어 있습니다. 순임금의 이름자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순임금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순임금은 고대사에서 기존의 사회 질서를 새롭게 바꾼, 여기서 이제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질서에서 다른 질서를 찾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임금을 고대에 혁명을 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순임금의 혁명이라는 것은 모계 사회를 부계 사회로 바꾸는, 이런 사회 제도를 바꾼 그런 역할을 한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죽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발이 있고 가운데 네모가 있고 밑에 또 발이 있고. 근데 이 글자는 원래 요 모양이에요. 자기 땅을 이렇게 발이 돌면서 호위한다, 지킨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한자가 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발을 빼고 가운데 복잡한 이 밭을, 영토를 네모로 표시하고 위에 발과 아래 발만 써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모양이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이 순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2개 들어가서 만들어진 이 글자를 우리가 여기서 일단 가죽이 그러는데, 이 가죽이라는 의미가 붙여진 것은 매우 참 연구가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글자에다가 인을 붙이면 우리가 위대하다라는 위로 써요. 이때 위대하다라는 것은 기존의 저기와 다르다. 그리고 이 글자가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순임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의 그 사회 제도를 바꾸는 그런 전환기의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다 이 글자들도 안에 이런 위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더해져서 풀이가 돼야 될 그런 이제 한자들입니다. 자, 이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 한자는 지금 일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개개의 한자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관계 속에서 한자들이 만들어지고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계통을 이해하지 않으면 한자를 개개의 한자로 외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개개의 한자로 외워서는 우리가 다 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신이 말했던 것처럼 한자가 없어지지 않으면 중국이 망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식인들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자의 계보를 알아서 또 한자의 기초 14자를 알고 상형문자, 원초적인 상형문자 이렇게 해서 한 100자 정도의 그 기초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기초 한자만 안다면 여러분들의 한자 학습은 웃으면서 즐기면서, 더군다나 글자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의 깨달음,
느끼면서 즐거운 한자 학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